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랑 가까우기도 해서 영향도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어찌 보면 들여다봐야 되는데 KB증권의 아시아 시장팀 박수현 팀장님 오늘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최근에 양회를 마무리했어요. 이번 양회에는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도 들어있다면서요? 2026년부터 시작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5년 계획까지 같이 나오는 해니까 글로벌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란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매우 쌍구리 중요한 묻혀버려가지고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단단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 외신에서도 별로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을 볼 때는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 전략을 바꿀지에 따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 측면에서 저는 좀 많이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나온 1년짜리 계획 1년짜리 계획? 네, 그리고? 원래는 양회에서는 전인대에서 1년짜리 계획을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5년을 시작하는 첫 해니까 30년까지 이제 5년 계획도 같이 알려주는데 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심이 뭔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5번 쌓여서 5년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음. 단기 계획이랑 장기 계획이랑 우선순위가 좀 다른데 다르다. 뭐 어떻게 그래서 달라요? 진심이 뭐지? 뭐 요거를 좀 일단 말씀드리려고 예. 합니다. 첫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네. 일단 1년짜리 계획은 지난해 거랑 올해 거랑 보통 비교해서 많이 보거든요. 여기 순서가 어떻게 예.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이제 계획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일단 1번은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예.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5년짜리 계획을 한번 볼까요? 5년짜리 계획은 순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 좀 바뀐 것들이 있긴 하지만 1, 2, 3번이 중요하니까 보면 산업 현대화 시스템 구축이 1번으로 올라오고 과학기술 혁신이 이제 2번으로 내려왔어요. 이것만 워딩만 봐서는 뭔 차이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게 1등, 2등 교체를 굳이 왜 했을까? 네, 뭐 1, 2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순서를 바꿨을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키워드가 정확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산업 현대화 옆에는 제조 강국이 중요하다. 네, 과학기술 혁신 옆에는 기술 강국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5년의 계획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 우리가 기술은 제조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확보하는 거다. 즉 AI로 확보하는 건 우리가 제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이제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준 거죠. 사실 그게 맞지. 생각해 보면 제조업 강하게 하려고 기술도 있는 거지. 그냥 노벨 과학상 받으려고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네. 기술이 있어야 또 제조를 끌어올릴 수 그렇긴 있으니까. 한데 굳이 둘 중에 뭐가 앞선 혹은 궁극의 목적이냐라고 하면 제조 강국이다라는 걸 아마 확인해 준 그런 변화가 아닌가. 네, 그리고 지난 5개년에는 왜 그런 과학기술 혁신 1번이었을까를 예. 유추해 보면 그때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많이 중국이 뒤졌죠. 네, 지금 뭐 GPU부터 시작해서 팹리스, 파운드리, 어느 정도 했다 과학은. 네, 딥시크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나왔거든요. 휴머노이드도 중국이 많은 도약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우리 목적을 다시 잘 상기해야 돼. 이거 단순히 로봇이 막 춤추고 이런 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렇구나. 엔터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예. 그건 네. 전 일종의 자신감의 발로 이렇게 야, 그렇기도 하네.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썩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거 많이 우리 따라잡고 입장에서 잡아먹고 다 심지어 잡히는 추월했다는 건데. 뜻이니까. 네, 그 제조 강국 이꼴 뭘까요? 제조 강국 이꼴 선진국이지 뭐. 그리고 수출 강국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지. 그렇죠. 우리랑도 그렇죠. 겹칠 거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로 발돋움하겠다. 근데 옛날처럼 장난감, 신발 뭐 이런 거 수출하는 거 말고 이제는 첨단 산업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이런 거 수출하겠다. 근데 이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국이 그동안 해왔던 거고 일본이 해왔던 거고 그렇죠. 한국, 일본 할 때만 해도 미국이 굳이 막지는 않았던 거였는데. 네, 그래서 기술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중국이 확보해서 이거를 수출하겠다. 이걸 이제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게 키워드 3개를 딱 박아줬는데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예. 스마트 공급망 이렇게 세 개가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 5년간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산업의 디테일한 방향성들에서는 9개 산업을 얘기해 줬거든요. 와. 그거는 제가 장표로 따로 정리하진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첫 번째가 PCB. 모든 반도체는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위에 회로를 긋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PCB 중국이 글로벌에 수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겠지. 네. PCB 그다음에 항공 우주, 바이오, 저공 경제라고 하는데 이건 드론 택시 같은 네, 그런 트래픽이라 보시면 돼요. 비행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날아다니는 거. 네. 그리고 미래 에너지. 이건 재생에너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양자 컴퓨팅, 와. 네. 체화 지능, 이건 이제 휴머노이드를 말하는 거고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건 이제 뉴럴링크가 하는 예. 그러한 기술력인 다 거고. 들어있네. 다 하네. 다 하겠다는 건 다 마지막에 하겠다는 6G. 통신 중요하죠. 네. 다 하겠다는 거네. 이게 앞으로 5년간 중국이 힘쓸 산업 분야다. 네. 근데 이거 할 때 목적은 뭐다? 제조 강국이다. 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팔 수 있게 만들어라.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음. 결국에는 이걸 수출 지향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조 대상물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기술. 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실제 정부가 얘기한 숫자랑도 일치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중국이 1년간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항목별로 가져갈 건지 중국의 숫자에 되게 인색한데 양회선 얘기를 해줍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4.5에서 5%로 이게 91년 이후에 가장 낮은 그래서 숫자를 뭐 제시해줬어요.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처음으로 4%를 제시했다고. 사자를 보여주다니. 자존심도 없냐. 그러니까 이게 좀 자신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저는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잘하잖아요. 예.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 보면 코너링 할 때는 속도 줄이거든요. 예. 중국도 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치고 지금은 나가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좀 바꾸잖아요. 원래는 내수 위주의 소비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돌파구가 보이고 중국이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먹거리가 많이 보이니까 예. 네, 이제는 수출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보자. 그래서 드디어 구경제, 부동산 이런 것들 기반한 성장은 줄이고 네, 신경제 영역의 것들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럴 때는 구조 전환할 때는 악셀을 밟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중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넓고 여전히 통제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예. 이럴 때는 조금 천천히 그럼 갈 필요가 브레이크가 수출에서 좀 밟힌다는 걸까요? 내수에서 좀 밟힌 거라는 걸까요? 내수죠. 내수에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제목이 중국의 모순, 내수도 부양하고 기술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진심이 뭘까? 네, 방향은 수출이고 기술입니다. 내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오버한 것도 있지만 큰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래 보여요. 그렇지 사실은 내수 안 좋다고 얘기한 지 오래됐는데도 그러니까요. 좀 더 재워라? 뭐 애 잔다는데 뭐 이런 느낌이라서 괜찮나? 근데 내수도 살리면서 수출도 하는 거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첫 번째, 중국 안에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구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예를 들어 때문에. 투입을 1을 해서 원래는 1이 나와야 되는데 이젠 6을 넣어야 1이 나오는 거죠. 예. 부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을 계속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투자가 옛날만큼 그러니까 부채 효율적으로 드리븐 경제가 좀 안 된다 이제는. 네. 승수가 안 나온다. 더 낼 부채가 잘 없다 보니 목에 차 있으니까. 네, 예. 그게 1번, 2번이 부동산. 부동산은 여전히 공급 과잉이 많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규 착공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죠. 신규 착공이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 건 뭐냐면 신규 착공을 해야 중국 정부의 재정 재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경제도 돌아가고 네. 내수도 돌아가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서 여러모로 부동산도 좀 이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민간도 육성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한 번만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보통 부채가 목에까지 차 있는 나라는 서구 선진국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채 적다고 하기는 어렵고 미국은 뭐 부채 많기로 유명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그 문제를 돌파하는 방식이 허리띠를 졸라서 몸을 뭐 피곤하게 만들어서 부채를 갚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 갚다가는 경제 망하겠다야. 차라리
경제 성장률을 좀 높이고 GDP 규모를 키워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그냥 줄이는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중국은 그러려면 내수를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GDP 대비 부채를 더 늘리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그런 해법이 아니라 부채 줄여 이씨 뭐 그런 것 쪽입니까? 일단은 미국이라는 적대국이 생기다 보니까 음. 밖으로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고 음. 그래서 중국이 주로 안에 고용 구성을 보면 원래는 제조업 비중이 꽤 컸는데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다 보니까 수출 기지를 밖으로 막 뺐죠.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고용 창출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아요. 음. 여기가 어찌 보면 임금에서는 좀 높은 비중을 중국에서는 차지했었는데 베트남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임금 레벨 자체도 좀 높게끔 그러니까 형성이 실업자도 좀 많을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느린 거죠. 그렇겠지. 사람들이 주머니를 자꾸 비워주고 써줘야 서비스업도 돌아가는데. 네, 집값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조업이 미국 때문에 조금 안 좋아졌고 서비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코로나라는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때 봉쇄를 중국이 오래 했잖아요. 예.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부작용이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봉쇄를 거의 1년 가까이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던 사람들. 아, 그렇지. 네. 아.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 허덕이고 있던 문제들이 계속 산재돼서 쌓이는구나. 빠르게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네. 겁니다. 미국은 그때 정부가 돈 찍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중국은 그걸 안 하니까. 중국은 그렇게 안 했죠. 가계 재정에 그냥 펑크가 나 있구나.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해야지. 그래야 사는데 상식인데. 네. 그래서 우리도 자영업자들한테 막 대출도 해주고 사실상 탕감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는 중국이 아닌데 왜 괜찮나? 그거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를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하려면 정부가 재정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뭐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정부 재정도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이 이거는 저는 좀 정책적인 실수였다고 보긴 하는데 예. 하필 코로나 봉쇄랑 여러 가지 겹치는 기간에 두 개를 동시에 다 같이 했거든요. 부동산 문제를 이제 찝어가지고 잡아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부동산 그렇지, 난개발 안 그렇지. 돼. 어. 이제 부채 조달하지 마. 그래, 이걸 이제 하필 막아버렸어요. 브레이크를 꼭 그때 잡아. 그때 또 같이 한 게 있어요. 공동부유. 그렇지. 같이 잘 사자.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원래 납세를 많이 했거든요. 얘네가 규제를 받고 억압을 받으니까 내던 세금이 당연히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신규 비즈니스 확장을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중고에 놓였던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유증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맞아요. 그래서 저게 중국이 겉은 사회주의지만 속은 사실은 자본주의를 하면서 잘 따라잡고 있구나 하다가 마윈 납치되고 뭐 그때 진짜 중국은 공산주의네. 그러면서 저 나라 저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인데 그럼 그때 잘못한 걸 했으면 지금은 좀 열심히 자본주의적으로 좀 돌려야 될 텐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고한 것 같고. 네, 그거 다시 되돌리면 이제 백도죠. 네, 안 하는 이만 못했기 그건 때문에. 체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방법 부동산의 겨울을 한 10년 끌고 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일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난개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예. 여기 연루되어 있는 지방 정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정말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이상한 곳에 땅 파면서 돌아가던 경제는 포기해서라도 네. 그때는 뭐 유동인구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부동산을 막 짓고 그랬죠. 옆에 공장이 아니고 공원을 막 괜히 만들고 인프라 투자를 하고 저도 중국 옛날에 살 때 저기 아무도 없는데 왜 공원을 짓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구나. 예. 계속 그리고 들어보죠. 예. 이제 내수에 관심이 없다까지는 좀 과할 수 있지만 관심이 덜하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예. 밑에 빨간색 이구안신 예산을 보면 지난해가 3천억 위안이었거든요. 예. 올해 500억을 줄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야. 이구안신 이제 내구재 사면은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자동차 살 때 자동차나 가전 뭐 이런 가전? 거 이번에 AI 글래스 같은 걸 넣긴 했는데요. 예. 어쨌든 물건 살 때 일종의 소비 쿠폰을 정부가 주는 건데 보조금 형식으로 줄였다. 그걸로 규모를 줄였다는 거죠.
근데 저건 저게 확실히 신호네요. 시그널. 근데 저게 혹시 이제 내수는 괜찮아 살았어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숫자만 보면 네. 아니면 쟤들 왜 저러지? 내수는 포기했나? 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가깝다고 보세요? 일단 여기서 효용 가치가 이제는 떨어지겠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걸 2년 내리 했거든요. 2년 내내 이관신을 과거 했기 때문에 예. 안 살아나니까. 안 살아나니까 네 그것도 있고 기저가 계속 올라가니까 베이스가 이거 이상을 더 주면 더 많이 살까? 근데 이런 내구재는 한 번 교체 수요가 생기면 아 예. 그렇죠. 네, 오래- 최소한 5년 정도 사이클이 필요해요. 야 근데 중국 정부가 마음은 저래도 숫자를 저렇게 줄여놓으면 저게 저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장이 덜 돌아가는 저런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나 뭐 KDI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을 때는 GDP 예상 성장률을 뻥튀기를 좀 하잖아요. 그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죽으니까 거짓말로라도 경기를 띄워야 그래도 밑에서라도 돌아가서 간신히 목표는 맞추는데 야 저거 저렇게 해놓으면 매우 위험하신 중국의 방향입니다.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보다 덜 시장주의적이고 덜 자본주의적인 중국이 저게 요령을 모르는 건지 정직해진 것인지 야 아니면 자신감의 표현인지 참 묘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정직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어. 탑다운으로 찍어 누르는 이 정책 기조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신호를 같고요. 정확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 베이징에서 양회를 하기 전에 31개 각각 지방 정부에서 예, 다 예, 하거든요. 예. 역대로 소매 판매 우리 올해 얼마 할 거야라는 숫자를 다 낮춰서 얘기한 지역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전년 대비. 그러니까 우리 소비 얼만큼 할 거고 투자 얼만큼 할 거고 이거에 뻥튀기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고서야 지방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는 정직해지자. 네, 이거를 더 이상 우리가 양적 성장을 부채 기반으로 하는 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럼 앞으로는 중국이 내놓은 숫자들은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합리적인 방향이고 뭐 자연스러운 방향이긴 한데 이제 다들 걱정되는 게 작년쯤 나왔던 얘기가 중국이 일본 된다.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이제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은 중국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저게 원래 악순환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움츠리고 더 움츠리니까 더 안 좋고. 그러니 안 좋을 때마다 사실은 누군가는 흥청망청 해줘야 되는 건데 눈살은 찌푸리게 되더라도 그 원리를 모르는 정부는 당연히 아닐 텐데 중국이. 근데 그 박팀장님 말씀처럼 저게 단순히 조금 이렇게 몸을 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세를 바꾸는 거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를 바꾼다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더 이상 내수에 뭔가 재정을 써가면서 하지 않고 수출로 나간다. 수출로 벌어서 네, 내수 네. 그냥 살릴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세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무서운.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밸런스 맞추기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아. 돈은 한정적인데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붙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갈 곳을 신호를 주고 있다. 네 방향성을 우리 이쪽이야라고 설정을 해주는 게 사실 비효율적인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중국이 지난해 경기 어렵다고 해도 5% 예. 성장 나왔거든요. 그게 순수출 기여도가 엄청 올라서. 그렇죠. 네. 미국 수출이 더 늘었다면서? 미국 수출이 아니라 전체 수출이? 네, 중국이 무역 수지가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중국 자동차 요즘 한국에서 많이 BYD 같은 거. 더 출근하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얘들 진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5년짜리 계획은 숫자를 막 올리거든요. 예. 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 전체 경제에서 디지털 함량은 원래는 10%였는데 12.5%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AI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AI 굴리려면 뭐 필요하죠? 에너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 능력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돈의 이 밸런스 재정을 어디에 이제 투입하려고 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내수 부양을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지금 방향은 제조이고 제조 플러스 AI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출 역량을 강화할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지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를 중국의 관심은 양회에서 드러내놓고 얘기 안 했지만 수출에 있다라고 쓰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장표 보시면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제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네. 중국의 성장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의 무슨 성장률 말일까요? 목표치가 낮아진 게 큰 문제다. 그 숫자마저도 높다라는 거죠. 아. 그런 뜻이에요? 네. 어. 왜냐하면 이네들이 수출을 앞으로 강화해서 이 숫자를 억지로 만들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이 칼럼니스트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자이긴 해요. 그래서 중국 내수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훨씬 안 좋고, 좋다. 안 좋고 그래서 이 숫자는 억지로 수출을 엄청 밀어내게 해야 만들 수 있는 숫자다. 4.5조차도. 네. 단순히 자세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내수가 생각보다 안 좋고 이거는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긴장해야 되는 이슈다. 아, 중국이 그렇죠. 더욱더 그러면 수출에 매진할 거니까. 밀어내기 네. 더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칼럼니스트가 주로 꼽았던 게 중국의 노동 생산성이 결국에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세 개잖아요. 자본 축적,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인적 자본에서 숙련국이 많아지거나, 예. 뭐 인구 보너스 요가도 여기에 이제 일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총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기술의 티핑 포인트가 오던가, 막 이런 건데. 중국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지금 되게 뚜렷한 성과를 물론 3번 좀 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로 1번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채 문제 때문에 효과를 못 내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예. 이제는 수출로 방향성을 좀 돌리고 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이 주로 미국의 수출을 못 하니까 아세안 수출을 엄청 늘렸거든요. 아세안 국가들의 실업률을 좀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자동화가 많이 되니까 중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겼는데 제가 뒤에 장표를 보여드릴 건데 예. 중국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 여기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세안 쪽에 수출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이들 국가한테 수출하는 품목들을 쭉 이렇게 우선순위를 보니까 자동화 장비 포함된 로봇을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보시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반미 진영에 있는 이제 중동 그 이런 말은 국가들이- 저쪽으로 제품 상품 수출하는 게 아니라 공장 설비를 수출한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들 국가로 중국이 뭘 많이 했냐? 죄송해요. 차트가 뒤에 있네요. ODI라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 직접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밖으로 뭐 지분 투자를 하든 공장을 짓든 이럴 때는 돈이 밖으로 이제 투자가 나가야 되는 그렇겠죠? 건데 예.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베트남 특히나 이쪽으로 돈이 많이 나갔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생산 기지만 이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자동화로 어차피 거기선 중국 사람 고용을 못 하니까 예. 이런 식의 베네핏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 뭐냐?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중국 안에서 잘하고 있는 제조 시스템을 풀 패키지로 수출하는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있다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원래 2015년부터 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에 중국이랑 미국이 처음 싸우게 된 계기가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예. 중국이 여러 첨단 기술에서 자립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2015년에 중국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컨셉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나오는 게 장표에 보시는 샤오미가 내놓은 다크 팩토리. 이게 왜 다크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안 켜도 되는 거예요? 네, 전등도 필요 없고 난방도 필요 없고 얘네가 무려 스마트폰 한 대를 6초에 한 대씩 만들어냅니다. 6초에 한 대씩이요? 네.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장은 어둡겠구나. 그렇죠. 필요가 없어. 센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왜 다큰 팩토리인가 했더니 형광등 굳이 켤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네 진짜. 이게 이제 AI 기반으로 구축하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그렇죠. 돌려보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얼만큼 쓰는 게 최적화돼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네. 부품을 얼만큼 줄여서 내가 이거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효용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이.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제품을 가장 싸게 네, 이 생산의 고도와 진짜 효율의 극대화를 해내는 전체 제조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건 중국 내부의 공장들도 저렇게 바뀌고 있을 거고 인건비 맞습니다. 부담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나가는 수출품이 제한을 받으니 베트남이나 아세안으로 공장을 빼서 우회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자동화 설비가 바깥으로 나간다. 개발해 놓은 거니. 그래서 이게 내수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 안 뽑는 공장을 많이 만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모순적이죠. 그리고 그러나 어쩔 수 심지어 없겠네. 이거는 정부가 4가지 기준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예. 나눠놨어요. 예. 기술적인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특정 레벨에 가면 정부가 심지어 보조금을 줍니다. 많이 하면? 자, 네. 열심히 스마트 잘하라고. 팩토리를 예. 구축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덜 뽑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수 부양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네. 모순적이네. 그래서 중국이 밑에 제조업의 이 로봇 밀도를 국가별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랑 싱가포르는 이제 인구가 적고 음.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중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인구 대국인데 왜 로봇 밀도 이렇게 높이지? 예. 이거는 생산의 전체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방향에서 로봇이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옆에 스마트 팩토리의 이 밸류 체인들을 보면 저는 사실 여기에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시스템 이꼴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같이 중국이 팔고 싶다, 수출하고 싶다. 그래서 뭐가 올라오냐? 뒤에 이 장표를 보시면 중국이 이제 서비스 수지가 막 올라옵니다. 소프트웨어도 판다. 네. 자동화 설비 또 파니까. 근데 이게 수지니까 사실 2개의 합이긴 해요. 내가 사오는 게 줄어들고 파는 그쵸, 것도 그쵸. 늘었거든요. 뭐. 사오는 게 줄어든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덜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같이 세트로 오는 쿠다 소프트웨어도 덜 사겠죠. 그것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네네. 그 예. 계상되는 부분이 그 양쪽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오는 게 줄고 국산화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이 기술 역량이 올라가면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늘어나고. 뭐 바깥으로 뺀다고 생각해도 수출은 수출이니까 네. 섞여 있겠지만 네. 파는 것도 있고 바깥으로 빼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도 야, 로봇 역량은 계속 키우려고 한다. 무서워진다. 근데 이 점에서 저희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한 게 있다. 저 그동안 중국은 제조업 살리고 자꾸 허허벌판에 공장도 괜히 짓고 아파트도 짓고 했던 게 알면서도 도시로 몰려드는 중국의 그 노동자들 그거 다 받아내지 않고 일자리 안 주면 중국은 어려운 나라니까 그거 하느라고 한 거였는데 그럼 다 이렇게 하고 일자리 없어지면 요즘 중국 고용은 계속 깨지고 있는데 그게 괜찮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하시네요.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중국 최근 고용의 키워드가 서비스업이에요. 예. 최대한 서비스업을 부양하고 키워서 이쪽으로 고용 흡수를 많이 높이겠다. 잘 생각해 보면 AI가 가장 늦게 이렇게 침투를 높이는 게 서비스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겠죠. 상당히 시차가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바로 맞닿아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 안전적인 것들도 고려를 예.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완충 지대에서는 서비스업이 고용의 일정 부분을 흡수해주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국이 양회에서 갑자기 막 봄방학, 가을방학 이런 거를 막 만들라 그래요. 놀아야 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휴가도 기업들한테 강제적으로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라고 하고 출산휴가 이런 것도 막 늘리라고 합니다. 여가 생활을 조금 즐겨라. 네. 제조는 로봇이 할 테니. 그리고 이제 국가 지정 이런 연휴 같은 것도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텐데 그거 한다고 내수가 살아나면 세상에 내수 못 살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내수 살리는 게 정말 내수 살리려면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저절로 내 주머니에 지갑이 열리는 거고 내 주머니에 지갑을 열었을 때 돈이 두둑히 있어야 또 열리는 거라서 소득도 늘어나고 서비스의 퀄리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또 그것조차도 먼저 누가 시작 안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들었는데 근데 살린다는 느낌보다는 살려는 드릴게 요 느낌이어서 내수를 예. 하방은 바칠게. 그러니까. 예. 더 나빠지게는 안 살려는 할게. 드릴게 이 정도.
그래, 근데 살릴 방법이 부동산 없죠. 말고는 없기는 또 없겠네. 그렇죠. 이구한신도 뭐 하루 이틀이고. 이거는 너무 좀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예. 있는데 중국이 부의 이전을 했던 경험들을 한번 보면 예. 일단은 공산당을 이제 일당 독재로 중국은 체제를 가져가니까 내가 경제와의 체제 안정을 같이 가져가는 측면에서 부의 이동은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했던 게 93년도에 중국이 부동산을 시장화했어요. 네. 원래는 정부가 다 끌어안고 있다가 이걸 사용 권한을 사고 팔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뭘 기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야 돈을 쓰지. 네, 그래서 부의 효과를 부동산으로 창출할 수 있게 사실 그때 문을 열어준 거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WTO 가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조업이 엄청 이제 부흥하면서 그랬죠. 예. 네, 여기 이제 노동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는 그러한 경제가 클 수 있는 기반들이 생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제 물론 지금 리커창 총리는 없지만 리커창 총리가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대규모 창업을 해야 된다. 창업. 기업가 정신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때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기업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고용이 4차 산업 내에서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는데 요 세 개를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움이 계속 되고 있는 게 뭐지? 2번 말고 없는데. 부동산도 골머리고 이 기업가들도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WTO라는 건 제조 기업 기반의 예. 성장들을 한 거고 수출. 기업들은 말을 좀 잘 듣죠. 컨트롤하기 편하고 이들은 납세에 대한 걸 따박따박 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활용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내수를 너무 망가지지 않게만 두면 예. 결국엔 수출을 키운다는 건 이 기업들의 어떤 덩치가 커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예. 고용 늘어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쪽을 살리는 게 우리가 체제 유지하는 데 좀 더 좋겠다라고 좋겠다. 판단을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중국 정부에다가 어설픈 조언 하나만 드리면 잡혀가십니다. 요럴 때 쓰는 게 보통 주식시장 자극하면 효과가 좀 있거든요. 일단은 숫자로 부풀려서 부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돈 번 거 같고 그 돈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니까 부동산 살리든 주식 살리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효과는 보는 건데 그러는 움직임은 혹시 없어요? 예전에 우리 뭐 코스닥에 바람 넣고 하는 거 보면 슬슬 정부가 불 때면 또 붙거든요. 그게 어때요? 중국은 주식시장 그런 또 분위기 있으면 우리도 쓱 들어가서 같이 좀 먹고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정말 소름 돋게도 맞습니다. 중국이 밸류업을 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막 돈을 넣어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같은 지수가 중국엔 CSI 300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정부 자금으로 막 삽니다. 요즘? 꽤 됐어요. 지난해부터. 아 정부가요?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하방은 받쳐줄 테니까 예. 주식시장은 들어오기만 하세요. 실제로 들어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개인들이 시장에 엄청 들어왔습니다. 아, 많이 몰랐어. 나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 네, 코스피 중국은 하느라고. 기술주 위주로 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올랐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올해도 상대 성과는 나쁘지 않았. 물론 우리나라 대비로는 아니, 부진했지만, 그거는 그렇지만. 네, 글로벌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밸류업을 하면서 사실 말씀 주셨던 부의 요가를 이제 주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거 뭐 모든 국가가 하고 싶은 건데 예. 중국은 생각보다 조금씩 워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 오를 만한 주식 스토리도 많을 거고 중국은 뭔가 불만 붙기 시작하면 거기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짜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스마트 팩토리를 딱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LLM도 LLM인데 예. 여기에서 더 이제 상위 버전, 확장 버전인 VLM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VLM 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요. 네. 네. 휴머노이드 뇌에 씌우려면 멀티모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단순히 워딩, 글자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앞에서 듣고, 동영상도 얘가 뭔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도 뭔지 인지를 해야 되고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하려면 비주얼에 기반한 이 LLM 모델들을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하나만의 이 목적 타스크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멀티모달 영역에서 중요해지는 게 VL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은 GPU 칩이 고사양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안될 것 없으니까. 같은데. 네, 그래서 학습용은 여전히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식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모달 영역은 MMMU라고 하는 요 항목을 가지고 주로 얼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보는데 보시면 빨간색 선 두 개가 중국 기업이거든요. 아, 네, 성능이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쭉 이제는 하드웨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산 라인에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유튜브에 저런 영상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춤추는 것만 나오지 뭔가 실제로 일하는 영상들 하나도 없던데. 야야 조용히 넘어가자.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감하겠지. 아, 그러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맞아. 내 그게 저- 눈으로 춤추는 게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쉽다면서요? 같이 춤추는 게 극적이기는 하고.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코딩을 거기에 맞춰서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생산시설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여러 가지 그런데 변수들이 있고. 멀티모달이 강한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는 건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엔드 투 엔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을 가진 LLM이 이제 AI 툴이 되는 건데 예. 원래는 미국이 중국이가 절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랑 결합하려면 멀티모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완전이죠. 다 영상이건 사진이건 그림이건 그런 걸 테니까. 네. 그걸 지금 구현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샤오펑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음. 얘네는 직접 AI 칩도 만들고 자율주행 차도 하고 여기 보시면 얘네는 아이언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도 만듭니다.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저는 처음에 중국이 휴머노이드를 왜 이렇게 3, 4년부터 엄청 강조했잖아요. 왜 하지? 고용도 안 좋고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하나의 매개체 안에서 너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이 큰 그림을 오랜 기간 중국은 그려왔다.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든 수출을 하든 결국은 중국이 계속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주도권 줄 수 있게.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중국이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제조 공장 역할은 글로벌에서 내가 놓치지 않겠다. 네, 그런 식의 돌파구가 좀 마련됐다고 이벌찬 기자가 보시면 좋을 것 나와서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쳐주는 게 천재, 그 다음이 로봇, 그 밑에 인민이 인민. 있다고.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도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은 있기만 하면 이제 모든 면에서 매우 쓰임새가 다양하겠죠. 군사용으로 쓰면 쓰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아, 그렇죠. 네. 대량으로 만들어서 상륙 작전 하는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청년층이 일을 안 한다. 네. 그거는 안 해요? 네, 뭐 중국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자리가 고된 없는. 일을 하기 싫어해요. 3교대하고 이해돼 그거. 네,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어떡하지? 인구는 줄고 있고 청년층은 이런 일은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네, 로봇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고 두 번째가 말씀드린 이 생산 기술도 밖으로 빼야 되는데 예. 그럴 때 우리가 최대한 이속을 좀 더 따질 수 있는 게 뭘까? 아, 그러면 로봇을 밖으로 같이 팔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이프로님이 말씀 주신 저는 군사적인 군수 역량을 확보하는데도 목적도 상당히 있겠지. 네,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무섭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 받는 게 이거 그럼 누가 사요? 로보트. 네, 휴머노이드 이거 로봇. 로봇은 거의 데이터의 스펀지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사실은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사서 누가 화초 기르듯 계속 길러야 되는 거지. 냉장고처럼 사다 그냥 전기 꽂는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학습시키고, 학습시키고. 네, 그 학습의 어떤 패턴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제조의 기술이 녹아져 있는 걸 거잖아요. 생산 예. 기지에 들어가면 예. 이거를 중국 로봇을 살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로봇이 들어간 스마트 팩토리도 같은 개념인 거고요. 서방 국가들은 안 살 테고. 초기에는 뭐 신뢰는 없을 텐데. 네. 근데 저는 글로벌 사우스가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산 로봇 사는 데 있어서. 네. 아까 이미 자동화 장비를 이미 많이 그렇죠. 수입하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심지어 멕시코마저도 중국산 로봇은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 같은 것들. 여기서의 어떤 신뢰가 계속 쌓여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자동화 장비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 안에 지어. 중국에 가져가는 건 안 돼. 예. 이런 것들은 요구할 거고 중국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멕시코에 그런 거 많이 들어서 미국이 매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근데 트럼프는 미국도 때리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은 중국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칩이 없어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 작년까지만 해도 칩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와중에 딥시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놈들 신통하네? 그 정도로 알았는데 요즘 중국이 내놓은 뭐 LLM도 그렇고 뭐 저 뭐라고 합니까? 오픈클로? 이런 거는 그냥 뭐 다 오픈해서 서방에서도 쓰고 오픈 클론 중국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게 중국산 LLM도 바깥으로 좀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많이 좋아졌나? 뭐 오히려 우리 딥시크 이후에는 신경 잘 안 쓰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중국의 진짜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요. 오픈클로입니다. 말씀 주신 거.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양롱시아라고 하는데 양이 키운다는 거거든요. 롱시아가 랍스타예요. 랍스타를 그러니까 키우는 거예요? 아 오픈 클로? 네, 오픈클로 심볼이 랍스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조에서 랍스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 PC에서 오픈클로를 키운다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려고 오픈클로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내가 열심히 구축해서 1인 창업을 하든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더 번창하게 하든 이런 거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의 중국 입장에서는 호재이고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띄워드리는 장표를 보시면 딥식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확인되는 건 대륙의 실수가 대작을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 중국의 가성비라고 하면 가격만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 근데 이제는 성능도 좋은데 싼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장표가 그런 건데 일단 클로드가 압도적으로 그 성능도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 예. 근데 보시면 두 번째 GLM이라고 하는 네네네. 요 모델이 중국 그 GLP라고 해서 최근에 홍콩 시장에 상장한 LLM이거든요. 예. 이게 AI 에이전트랑 연결된 모델을 잘 만드는 LLM인데 얘네가 보세요. 가격은 사실 10분의 1인데요. 성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도 오픈 클로에 자기네들 LLM 모델을 집어넣어놓고 자동화를 시키는 거겠네요. 쓴다는. 근데 이게 문제가요. 중국만 그렇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요? 네. 비싸니까 오픈 클로드 이런 네. 것들은 근데 저것도 실리콘밸리에는 오픈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글로벌리 다 오픈해서 쓰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상한 거. 중국은 해외 소프트웨어를 다 막거든요. 그렇죠. 왜 오픈 클로는 그냥 두지? 이거 규제를 대대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게 공개된 프로그램 아닌가요? 뭐 오픈 소스라고 하든가 뭐라고 근데 하든가. 그거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네, VPN 우회해서 하지 않고 그럼요. 다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거를 중국 인민이 쓰는 거는 막는 건데 네. 중국 거를 해외 인민이 쓰는 건 안 막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오픈 클로의 그 프로세스에 따르면 양방향으로 가능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딱 보니까 이게 우리 아까 무역 수지랑도 연결되는 건데 서비스 수지의 확장에서는 우리 LLM을 수출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의 자신감도 우리 있는 쓰기도 거고요. 하고 우리가 업로드하기도 하고. 그래서 GLM은 이제 줄프라고 하는 LLM이고 Q1이라고 하는 게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가성비 정말 좋게 뽑아내고 있고 그러네. 마지막에 이제 미니맥스 이건 뭐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미니맥스는 정말 단순화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기 위한 툴로 쓰거든요. 예. 너무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니까. 무시무시하다 진짜 중국은. 그래서 오픈 클로를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LLM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해 놨냐면 오픈 클로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툴을 통해서 추가로 많이 사용하는 게 오픈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LLM계의 호텔스 컴파인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LLM이 가문했구나. 하나하나 쓰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클로드 썼다가 오픈 AI, 챗 GPT 썼다가 제미나이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기능별로 지금 이때는 얘를 써주면 좋겠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너무 편하겠죠. 그러면 써야 되겠군요. 그래서 오픈 라우터가 각각 LLM들한테 B2B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예. 네, 거기에서 쓰는 토큰만큼 엔지니어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토큰 수를 얼만큼 쓰는지를 가지고 오픈 라우터가 계속 순위를 공개해 주거든요. 1, 2, 3등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토큰을 압도적으로 중국 거를 많이 사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글로벌 엔지니어들이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 사람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워낙 비싸니까 클로드 같은 거는 그렇죠. 가격 성능이 좋은 만큼. 근데 비싼 지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보안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은 네, 클로드 그리고 더 학습용 이렇게 중요한 좋은 성과를 뽑아내야 되는 것들은 예. 미국 거를 쓰고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단순한 것들, 패턴들에 단순한 것들? 되어 있는 아. 것들은 중국 거를 쓴다. 그래서 이게 토큰 수로만 보는 거는 좀 의미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괄목할 만한 숫자들을 뽑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는 건데. 그렇긴 하지. 그러나 꽤 따라잡았구나. 그럼 저 성능 저런 성능을 발휘하는 기반은 칩에서 나올 텐데 칩이 좋은가 봐요? 중국이 혼자 만드는 칩이? 중국 칩이요. 정확히는 일단은 요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 주로 나와 있는 시중에 글로벌이 뽑아내고 있는 AI 칩들의 이제 스펙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팀의 또 중국 테크를 담당하는 노승국 연구원이 잘 정리를 해준 건데 감사합니다. 노승국 연구원님. 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기업들이 여기 뭐 플롭스 막 되어 있는 숫자 보면 글로벌 기업 대비 그렇게 낮지 않아요. 오히려 높은 숫자들이 막 보이거든요. 예. 근데 왜 중국이 AI 칩을 많이 못 만들어낼까? 이거는 밑에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네, 이거를 연산하려면 이 안에 이걸 연산할 수 있는 메모리가 그 용량만큼 있어야 되는데 HBM이 있어야 되네. HBM이 없어서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설계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파운드리까지 했는데 메모리가 없어서 HBM이 없어서 양적으로 AI 칩을 양껏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AI 영역에 반도체에서 병목은 네,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오히려? 하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I 칩이 아니라. 근데 AI 칩은 중국이 빠르게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제 글로벌 기관에 추정한 걸 보면 네. 물론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올해 화웨이의 AI 칩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좀 화웨이 돼요. 칩 주로 갖다 쓴다. 네. 이거를 중국산 칩으로 합산해 보면 77%까지 될 수도 있겠다. 중국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있게끔 정부가 다시 이제 조율하긴 했는데 정확히는 민간 기업들은 살 수 있는데요. 중국 국유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민간 네. 기업만? 네. 그리고 국산 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요. 네. 중국 정부가 전력 비용 50%를 삭감해 줍니다. 보조금도 거기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국산 칩을 쓸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거는 진짜 성능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륙의 실수가 그렇죠. 대작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요즘은 그 메모리의 문제가 더 커서 GPU는 뭐 만든다 치더라도 메모리 없으면 안 될 거다. HBM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따라오고 있어요? 어때요? 그것도? HBM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저도 좀 계속 째려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중국의 HBM에 대한 중요도가 메모리 쪽이 뭐 여러 각도에서 생겼었는데 최근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딥식이 새로 내놓은 논문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장표를 보시면은 네. 딥식이 지난해 1월쯤에 나왔고 그때 세상을 놀라게 했었던 아키텍처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좌측표에서 MOE, 그러니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연산할 때 하나하나의 전문가 그룹을 정해놓고 여기를 통해서 연산을 하면 연산량을 GPU를 훨씬 덜 써도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만 가지고도 GPU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충격이었고 최근에 1월 달에 새롭게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그게 앵그램이라고 하는 아키텍처거든요.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 컨셉은 GPU 사용량을 더 줄이고 D램의 의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칠게요. 네. 운전할 때 막 깊게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달리면 악셀, 정지하면 브레이크 이런 식의 상식선에 있고 반복되는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들은 굳이 GPU 비싼데 하나하나 연산하지 말고 D램의 조건부 메모리로 저장해 놨다가 룩업 조회해서 쓰자.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를 쓰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중국의 D램 만드는 애 누구야? D램의 의존도,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걸 딱 보니까 CXMT라고 하는 CXMT. 기업이 있는 거죠. 네, CXMT가 또 중국의 상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IPO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상장하면 뭐 해야 되죠?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만큼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지, 기술력은 얼만큼 고도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기술 격차가 지금 장표를 보시면 4년 정도 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요거는 그냥 추정 정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속도가 붙는다. 기술이 조금씩 원래는 4년이었는데 3년, 2년 좁혀진다.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것도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겠네. 범용 디램은 충분히 만들고 있죠. 네. CXMT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 범용 디램 안 그래도 쇼티지인데 중국 거 사서 써도 충분한데 범용은. 그런데 미국이 우리 미국은 안 찾았을 거야. 이제라고 또 한번 못을 박는 바람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다시 한번 다행이다는 했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거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문제라서. 그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저는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 네, 팀 쿡이 최근에 우리 메모리를 중국산 거를 중국 내수용으로는 중국 거 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내수용으로는? 네. 아, 그렇겠네. 그리고 애플이 제일 잘하는 게 능한 게 뭐냐면 밑에 있는 밸류 체인을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야 본인들의 바게닝 파워를 높이니까. 디램 너무 비싸. 그러니까 중국의 가성비가 좋은 것들은 우리 쓸 수도 있어. 라고 일단 명분으로 얘기를 한 게 1번이고요. 2번은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중국 안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구환신 이런 프로모션 걸 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여지긴 해요. 애플 아이폰 가격 딱 밑에서 그걸 막아버립니다. 아이폰 살 때는 보조금 못 받게. 아이폰은 실제로 조금 더 중국산보다 비싸긴 하고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협상해서 해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예를 든 거지만 중국이 지금 뭐 디플레이션이나 내수 압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에서 큰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애플한테 중국 거 쓰지 말라고 압력 넣는 건 트럼프 정부일 텐데. 그러나 저러나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이것도 버릇하겠군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칩 정책도 보면 엔비디아랑 AMD한테도 정부의 25% 매출에서 수익 돈 내면 내놔. 그러면 중국에 수출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레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쨌든 이 수출을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뭔가 체질 개선, 이런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또 이렇게 둘이 만나잖아요, 시진핑이랑. 거기서는 생각보다 로우키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드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로우키라면. 그러니까 뭐 하도 미국이 많이 옥죄니까. 근데 중국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옥죄면 그게 힘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약간 속이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줄 것 같다. 제 판단에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한 생각일까요? 어떠세요? 이거는 칼자루는 전 여전히 트럼프가 쥐고 있다고 그래요?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수용하는 게 그렇죠. 말씀 주신 거랑 맞는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거라고 보긴 합니다. 피차 지금 갈등을 만들어서 좋을 게 좋을 건 없거든요. 없고. 트럼프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란 전쟁은 내가 시작했지만 끝은 내가 못 내고 있고 트럼프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선 트럼프가 필요한 건 예. 미국산 원유 중국이 사주고 미국산 대두 사주고 중국이 그건 할 수 있거든요. 뭐 브라질한테 샀던 거 그렇죠. 조금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미국산 최대한 사주고 대신에 중국은 원하는 걸 또 얻으면 되죠. 그렇죠. 중국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맞아요. 공급이랑 여기 AS를 다 끊는 거예요. 칩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좀 풀어줘라. 일본 지금 꽉 쥐고 있잖아요. 그거를 트럼프가 그러면은 중간 선거 뭐 끝날 때쯤 요때까지는 유예해줄게. 이런 것들 받아낼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어떤 이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다들 피곤하게 산다. 아까 이번에 양회에서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기반 살린다는 그 PCB 등등 드론 뭐 이런 얘기 해줬던 인더스트리 중에 이 인더스트리에서 중국 주식 오르는 회사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해 보면. 어차피 우리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주식 투자하려면 이런 데서 고르면 되는데 우리 언제까지 CXMT 상장하는 것만 기다릴 거야. 뭐 양자 컴퓨터나 뭐 뉴럴링크 비슷한 회사나 뭐 항공우주 쪽에서도 뭐 좀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자는 것 같은데 중국 정책이랑 맞물리면 또 주가 많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속물인가 내가? 다 똑같죠. 그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할 때 좀 눈에 띌 만한 이런 양회 결과와 맞물리는 회사들. 근데 요거는 중국 주식 너무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요? 네 개별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음. 요거를 바스켓으로 중국이 최근에 내놓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고, 음. 그러니까 지수 안에 반도체만 넣어 놓는다든지. 그걸 중국 정부가 해요? 그러니까 상해 거래소가 정확히는 하는 거죠. 아 ETF 같은 걸로?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지수를 만들어 아, 놓으면 만들어 여기 연결되는 놓으면 ETF는 있는 만들기 훨씬 거니까. 편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질푸란 미니맥스라고 하는 기업이 요 리스트에서 이미 상장을 했고, CXMT가 상반기 중으로 하고요. 이제 낸드 플래시하는 YMTC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12월 정도 예상이 12월? 좀 되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드웨어 기업은 대부분 본토 증시 과창판에 상장을 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홍콩에 상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중국은 지금 자립을 하고 싶고 국산화를 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오픈클로를 제외하고는 중국에는 해외 소프트웨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산화 테마는 철저하게 하드웨어로 움직이죠. 네, 엔비디아나 해외 칩들을 중국 국산으로 갈아 끼우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집중한다고 하면 본토를 좀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고 본토에 지금 말씀드린 CXMT도 과창판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 반도체 밸류체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YMTC도 여기 들어갈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항공우주 영역에 랜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 중국도 지금 중국판 스페이스X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궤도에 다 있네.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쏘아 올릴 때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예. 이거를 재사용 로켓으로 주로 해요. 그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이 이렇게 알짜배기 기업들은 예. 좀 상장을 잘 안 시키는 편이었어요. 그랬었죠. 화웨이나 뭐 바이트댄스도 상장은 안 했고요. 음.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상장해. 우리가 상장 기간도 좀 줄여줄게. 원래는 중국 본토에 상장하려면 최소 막 6개월은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지금 막 88일로 줄여버립니다. 네, 모어스레드라고 하는 중국 GPU 4대장 중에 하나인 기업은 88일 만에 최단기간에 상장을 그렇게 했거든요. 해주는 중국 정부의 속마음과 의도는 빨리 상장해서 빨리 연구 개발하고 빨리 성과 내라는 거죠. 국민들도 자금 돈 조달. 벌고 주식시장 좀 띄워보고 싶기도 하고. 네, 이들은 성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이것도 일종의 밸류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 상장해야 어닝이 여기서 좋아지는 것들이 이익들이 그쵸, 반영이 그쵸. 될 거고 네, 그게 진짜 밸류업이지. 언더스탠딩 상장 시켜줘야 됩니다. 진짜. 좋은 기업인가요? 나만 빠지면 2%만 빠지면 아닙니다. 언더스탠딩이 좋지. 언더스탠딩. 그러면 저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요? 개별 기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로 ETF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추천하는 지수는? 그래서 여기 과창판 지수가 있어요. 예. 과창판 50 지수라고 ETF가 대부분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창판 종합 지수가 있는데 음. 여기에서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50개인 기업들을 묶어서 분기 기준으로 네, 리밸런싱해서 넣어주고 여기에 잘 아시는 뭐 캠브리콘 이런 예. 기업들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 운용사분들도 정말 열심히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50개 안에서도 더 알짜배기만 발라서 ETF 구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좀 들어보면 중국 ETF 잘 좋은 거 골라온다. 네, 그리고 중국 GPU는 지금 중국이 손대면은 이 꼴 뭐죠? 공급 과잉. 맞아요. 지금 GPU 기업이 벌써 4개나 상장했거든요. 그러네. 누가 1등 할지 몰라요. 음. 그럴 때는 바스켓 투자가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누가 되든, 골고루 다담아야 네. 되니까. 1등 하면 그거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또 요거는 ETF들은 종목을 또 중간중간 갈아 끼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네, 그렇다고 하면 네, 바스켓 투자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앞으로 뜰 거라고 할 때 뭐 고민하지 말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만 담아놨었으면 얼마나 마음 푸근하겠어요. 아, 남의 그런 기회를 다 놓쳤을까? 근데 조금 음. 오늘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조금 많이 옥죄고 때리고 막 누르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조금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최근에는 그래도 중국이 우리가 이제 너무 글로벌해서 뭐라고 하니 공급 과잉 이런 거 잘 안 하겠다, 밀어내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미래 전략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는 더 큰일 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얼핏 드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득을 본 건지 실을 본 건지를 봤을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장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진짜로. 바이든이 이제 칩 연맹 이런 걸 더 공고히 하고 조금 더 니어 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국들도 좀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연맹 기반으로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트럼프는 없고 어찌 보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또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책이 중구난방이고 일관성이 없고 네, 중장기 방향성으로는 뭐 저는 뭐 미국 민주당을 우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이 조금 더 중국을 견제하고 다른 우방국들을 장기적인 방향성을 잘 제시해주는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는 미국한테 공장 뺏기고 중국한테 시장 뺏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대만 요즘 얘기는 안 나옵니까? 즉 요즘 같은 때 중국이 대만 치면 미국은 참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싸운다면 기회일 수는 있겠다는 얘기도 그냥 어디 그냥 지나간 얘기로는 들리는데.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뭐 짧았지만 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군수 물자가 미국이 좀 부족한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지 않냐. 저로의 기회다. 그리고 미국이 막 그린란드니 여기저기 막 이슈를 또 제기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왜 안 돼? 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어렵기는 해요. 추정을 하기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팩트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군부 리더가 7명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 네, 여기에 7명 중에서 5명을 숙청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이 5명을 숙청한 이유는 부정부패가 명분이긴 했어요. 음. 네, 여러 가지 뭐 군수물자를 여기서 뭐 해먹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죠. 알 수는 없고. 근데 이 5명 중에서 2명이 유일하게 실제 참전 경험이 있었던 장성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날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만이 아무리 중국보단 덩치가 작아도 예. 대만 뒤에 결국은 미국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군부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한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계획이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슈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지금 중국 안에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물론 안에 경기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도 안 받쳐. 고용 너무 심각해. 그래서 백지 시위 이런 거 막 맨날 일어나. 그러면 화살을 밖으로 돌리려고 대만 침공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돌파구가 안 보여서 미래 먹거리까지 없어 보여. 그러면 이제 대만 TSMC 갖고 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반도체, 뭐 AI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그런 돌파구가 보이거든요. 굳이 지금 뭐 이런 무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좀 더 악화될 경우에는 보통 경제가 안 좋으면 전쟁으로 풀는 케이스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잖아요.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라도 전쟁을 하면 그로 인해서 돌아가는 산업으로 인해 세금이 결국은 더 거칩니다. 등등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은 대안도 많은 것 같고 그래 저기도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요 뭔가요라고 물으면 글쎄 라는 답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수현 팀장님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안 나오셨죠? 제가 4학년 때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같이 네. 나왔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지. 그렇죠.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그때는 전 국민이 하등에
저도 그런 거 많이 그렸습니다. 포스터. 그럼요. 포스터 그리고 네. 우리는 표어.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국민이었죠.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세대는 또 이제 조금씩 돌아가시고 통일이 뭐고 북한이 뭐예요?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자꾸 이제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래 뭐 안 싸우고 살면 되지 뭐 이제라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중국 대만도 그렇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대만 분들을 제가 뭐 일부분을 절대적인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우리나라 북한 이슈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대만 우리는 아무도 걱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분은 이제 반도체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중국이랑 대만이랑 이렇게 역사적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많았던 적이 별로 없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게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굳이 전쟁을 대만이 중국을 리가 있냐. 엄청 자극해서 일으키려고 할 필요가 또 있을까? 그것도 좀 일정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겠네. 다음번에 또 적절한 시기에 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